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이 침수되고 하늘길이 막히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뉴저지를 강타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로 지하철역 침수와 항공편 지연, 도로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뉴욕시는 5개 보로에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관리국은 지하 주거시설과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퀸즈 리치먼드 힐 지역에서는 천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2인치가 넘는 비가 내려 2021년 기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관리국이 어제 오후 7시 30분 발표한 강수량 자료에 따르면 스태튼 아일랜드 1.6인치, 맨해튼 첼시 지역은 1.4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10시 이후 폭우가 뉴욕시 동쪽으로 이동하며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지하철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맨해튼 대부분 지역에서 1호선 운행이 중단됐으며 2호선과 3호선의 여러 역도 침수돼 열차 운행이 재개된 후에도 심각한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맨해튼 첼시 지역의 지하철역이 폭우로 인해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뉴욕시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통근열차 운영사 메트로노스도 할렘 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으며 뉴헤이븐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노선도 홍수로 남부 지역 양방향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크로스 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는 침수로 양방향이 통제되는 등 도로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의 센트럴팍도 폭우 피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센트럴팍엔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공원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하늘길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잇 어웨어에 따르면 어제 라과디아 공항과 JFK 등 뉴욕 지역 공항에서 총 12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는 취업이민 일부 문호가 후퇴하는 등 더 뒷걸음쳤고 가족이민 역시 일부 문호가 소폭 전진했지만 대부분 동결되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5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심지어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7월 2023년 10월 15일에서 한 달 이상 후퇴한 2023년 9월 1일로 발표됐습니다. 올 초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이나마 조금씩 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문호가 후퇴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취업 2순위 발급 건수가 2024에서 25회계연도 연간 한도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어 발급률이 둔화했다며 연간 한도에 도달할 경우 해당 순위에서 추가 신청이 접수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올해 1월, 3월, 4월 한 달씩 진전한 뒤 지난 6월 문호에서는 서너 개월이나 앞당겨졌으나 그 후 동결된 뒤 8월 문호에서 다시 후퇴했습니다. 나머지 취업이민 문호는 일제히 기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소폭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가족이민 2A 순위의 경우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5년 4월 1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4순위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기존 2008년 9월 8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3개월 넘게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와 2B순위, 3순위의 우선 일자는 일제히 동결 상태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청이 만료되는 9월 12일까지 귀국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소비 쿠폰을 소득에 따라 1인당 15에서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재외국민이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선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통해 세대주 또는 가족 구성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귀국한 후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신청자의 은행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매번 낮은 참여율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외국민 선거 제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8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단계적인 시행 방안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선관위는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 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외선거 투표 편의 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각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공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공관이 있는 도시가 제한적이다 보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외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정기획위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재외선거인이 받아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관위에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투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외선거 우편투표가 가져올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투표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대리투표나 허위신고, 국가별 우편 시스템 불안정성에 따른 분실이나 배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한국 건보 혜택에 대한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법률까지 개정했지만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들은 오히려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 3일을 기해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 및 한인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건보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 시행 후 무분별한 피부양자 등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올해 3월 기준으로 미미한 변화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피부양자는 19만 9,645명이었습니다. 1년 뒤인 2025년 3월 말 이 숫자는 19만 8,739명으로 906명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시행 초기였던 작년 4월과 5월엔 피부양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연간 20만 명 안팎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애초 정책 목표였던 얌체 진료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피부양자 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도 개선의 배경이 된 외국인 무임승차 우려와는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전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5,560억 원, 2023년 7,403억 원의 흑자를 보이며 해마다 내국인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트리에서 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빅토리아 2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주 대배심이 총격을 가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한인 단체들도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어제 지난 14일 대배심 심의 끝에 빅토리아 이 씨를 총격 사살한 토니 티벤스 주니어 포트리 경관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당방위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 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난해 7월 28일 이 씨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검찰은 이 씨 사망에 대한 조사는 주 검찰의 공공청렴 책임국에서 수행됐고 911 신고전화 음성과 경찰 바디캠 영상, 동료 경찰 진술, 현장 사진,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증거는 대배심에 제출돼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던 행위에 대해 경찰들은 아파트 안에 있던 이 씨와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돼 즉시 내부에 진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유가족은 경찰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들은 문을 열어 이 씨와 어머니를 확인했고 당시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지난 1년간의 조사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모든 객관적 진실이 대배심에 정확히 전달됐는지 등의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들도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법 집행기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한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텍사스주의 IC 구치소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한인 남성이 도주 일주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 송한일 씨는 연방수사국에 의해 댈러스 북부 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정확한 체포 장소, 시간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FBI는 우린 법 집행기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송 씨는 과거에도 무장대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텍사스주 오스틴 시위 현장에서 경찰 체포에 저항하며 가슴에 맨 소총을 들고 발사 자세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2023년엔 포트워스 지역에서 열린 드래그쇼 반대 시위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송 씨는 무장 반파시스트 단체 앨런 포크 존 브라운 건클럽 소속으로 활동한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이날 연방 당국은 송 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해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전부터 비밀 메신저 앱 시그널 대화방을 통해 송 씨와 함께 공격을 사전 계획했고 사건 직후 송 씨의 은신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시애틀 지역에서 연쇄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6월부터 시애틀 인근 8개 은행에서 총이 있다고 창구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와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연쇄 은행 강도 사건에 연루된 24세 리나 장 씨가 최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애틀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에 거주하는 장 씨는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자신이 무장하고 있다고 위협하는 쪽지를 건네며 현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천 달러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장 씨가 창구 직원들에게 건넨 쪽지 중 하나에는 나는 총이 있다. 모든 돈을 내놓아라. 무음 경보는 누르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수사당국은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의 범행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여에 걸쳐 시애틀과 인근 8개 지역의 주요 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FBI는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수배 공고를 냈고 지난 4월 익명의 제보로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제보자는 장 씨가 강도 미수 후 매우 화가 나 있었다고 말하며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오늘 일이 너무 엉망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FBI가 수배 전단을 발행한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연쇄 강도범이란 호칭에 자부심을 느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8번째 강도 사건 직후인 지난 7일 시애틀 경찰은 장 씨를 그녀의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에어소프트건, $1,800 이상의 현금 등 강도 행각과 관련된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8건의 1급 강도 혐의와 1건의 1급 강도 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